세 번째 시료의 안정성 곡선을 재확인하던 순간 제3구역 반응조 뒤편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내 등 뒤에는 핵심 구역에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될 금속 목걸이를 꽉 쥔 이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유지한 수석님, 이 적색 경보 진짜 위험한 건가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반응조의 압력계가 위험 수치인 붉은색으로 치솟았다. 나는 수동 압력 해제 장치로 손을 뻗으며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장 나가. 안전 지침서에 있던 대로 왼쪽 대피 통로를 따라가.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 유리 반응관에서 시약이 뿜어져 나오며 하얀 안개가 번졌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울렸다. 나는 제어판 쪽으로 튕겨나갔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팔을 강하게 부딪혔다. 순식간에 피가 흘러내리는 와중 안전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강도진이었다. 그는 짙은 회색 연구복을 입고 사원증을 덜렁거리며 손에는 총괄 책임자 출입증을 쥐고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 나는 그가 나를 구하러 온 줄 알았다. 어쨌든 나는 그의 아내이자 이 연구소의 수석 고문이었으니까. 무엇보다 나는 안전문에서 고작 5걸음 떨어져 있었고 이서아는 출구에서 8걸음이나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강도진이 출입증을 대고 들어왔을 때 그의 첫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이서아에게 달려가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이서아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진 오빠, 너무 무서워요. 저 죽는 거예요? 강도진은 그녀를 달래며 속삭였다. 아니, 오빠가 먼저 내보내줄게. 나는 손끝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제어판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나는 강도진을 향해 외쳤다. 먼저 격리문을 열어. 압력 해제 장치는 마지막 수동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해. 그는 나를 뒤돌아보았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다. 만져 격리문을 열어. 그는 그의 눈에 망설임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짧았다. 그가 이서아를 품에 안고 안전문을 넘어가자 밖에서 안전관리자인 최민수가 소리쳤다. 강 소장님, 유 수석님이 아직 안에 있습니다. 강도진의 손이 격리 잠금 장치 위에서 멈칫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버튼만 누르지 않는다면 내게도 아직 빠져나갈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서아는 그의 옷깃을 꽉 쥐고 울부짖었다. 도진 오빠, 숨을 못 쉬겠어요. 적색 경보의 초읽기가 시작되었다. 30초, 29초, 28초. 강도진은 이를 꽉 깨물고 격리 잠금 장치를 눌렀다. 육중한 방풍문이 내 눈앞에서 쾅 하고 닫혔다. 유리 너머로 먼지와 피를 뒤집어 쓴 내 얼굴, 그리고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내 눈동자가 비쳤다. 문 너머로 그의 외침이 들려왔다. 지아나, 네가 총괄이잖아. 비상수칙 알지? 넌 버틸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비상수칙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를 꺼낼 시간이 아직 27초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27초. 성인이 제3구역 입구에서 대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이서아에게 그리고 자신을 위한 변명에 써버렸다. 나는 입과 코를 막고 돌아서서 수동 압력 해제 장치를 내리쳤다. 하얀 안개가 짙어졌다.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팍에 걸린 결혼 반지를 더듬었다. 3년 전 강도진이 내게 끼워준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지아나, 이제 내 경력도 내 인생도 전부 너와 묶여 있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을 믿었기에 나는 내 핵심 특허 3건을 태성생명과학에 사용 허가해 주었다. 그를 위해 안전계획서를 대신 채워 넣고 연구과제 방어 논리를 써주었으며 숱한 실패를 함께 견뎠다. 그래서 허가 보충 계약서에 조항 하나를 추가할 때도 그는 내가 너무 진지하게 군다며 웃어넘겼다. 연구팀이 중대한 안전 위반을 범하거나 허가자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인명 피해를 입을 경우 허가자는 즉시 모든 특허 사용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그는 말했다. 네가 내 아내인데 내가 널 다치게 할 리가 있겠어? 이제야 알겠다. 사람의 말은 항상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서류에 남겨진 글자만이 진짜라는 것을. 나는 결혼 반지를 빼서 연구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안에는
내 개인 출입증도 있었다. 마지막 수동 확인 버튼을 누르고 반응조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완전히 기력을 다한 채 정신을 잃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진이 아니었다. 최민수의 목소리였다. 유수성님, 유수성님, 잠들면 안 됩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3일이 지나 있었다.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침대 곁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박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내 대학 선배이자 이 병원 화상응급 의료센터의 전문의였다. 내가 깨어난 것을 본 그녀는 곧바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유지한, 드디어 깨어났구나. 나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목구멍은 사포로 긁어낸 것처럼 따가웠다. 강도진은요? 박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여기 오지 않았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목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서아는요? 박수진은 물에 적신 면봉을 내 입술에 대주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벼운 흡입 화상이었어. 그 애는 이틀째 되는 날 퇴원했어. 강도진이 내내 곁을 지켰고 병실에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물었을 뿐이다. 제 옷은 어딨어요? 박수진이 사물함에서 밀봉된 봉투를 꺼냈다. 피 묻은 연구복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그 안에 결혼 반지와 출입증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출입증을 꺼냈다. 박수진이 나를 쳐다보았다. 지안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대답했다. 윤 변호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박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잘 알았다. 나는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결코 농담 따위 하지 않는다. 이 시간 뒤 윤 변호사가 도착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침대 옆에 섰다. 유 이사님, 지금 당장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초봄의 햇살이 창턱에 밝게 부서지고 있었지만 내 기억 속엔 격리문이 닫힐 때 켜졌던 붉은 경고등뿐이었다. 내가 말했다. 발송하세요.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다요. 태성생명과학이 출원 중인 전임상 단계 물질 연구부터 강 소장님이 총괄하는 핵심 주력 과제까지 전부 다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특히 그 주력 과제는 확실하게요. 윤 변호사는 내 앞에서는 굳이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성생명과학 이사회, 사내감사팀, 연구관리실, 그리고 강도진 본인에게 특허 허가 해지 통보서를 전송했다. 전송 완료 알림음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도진이 마침내 나타났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턱에는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라 있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지안아,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지금 연구과제에 문제가 생겼어. 일단 나랑 회사로 먼저 가자. 박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제 막 깨어난 사람한테 회사로 돌아가자니. 강도진은 그녀의 기색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침대 쪽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네가 고생한 건 알지만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특허 허가가 갑자기 취소돼서 전체 연구가 마비됐어. 이사회에서 네 대답만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3일. 그가 내게 한 첫 마디는 아프지 않냐는 안부도 아니었고 왜 격리 잠금 장치를 눌렀는지에 대한 변명도 아니었으며 사과도 아니었다. 오직 회사로 돌아가자는 요구뿐이었다. 내가 물었다. 이서아는?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애도 많이 놀랐어. 자꾸 그 애만 탓하지 마. 걘 수습 연구원이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먼저 살려냈구나. 강도진의 표정이 변했다. 그땐 비상 상황이었어. 그래서 문을 닫았고 격리 수칙을 실행해야만 했어. 어떤 수칙의 책임자가 수습사원을 먼저 안고 나간 다음 총괄 연구원을 가둬버리라고 적혀 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지한, 네가 날 원망하는 건 알지만 넌 전문가잖아. 걘 그냥 어린애고 네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더 잘 알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알기 때문에
버려져도 마땅했다는 뜻이네. 강도진이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병실 문가에서 윤 변호사가 나섰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강도진에게 건넸다. 강 소장님, 유 이사님이 발행한 공식 특허 허가 해지 통보서입니다. 15분 전을 기점으로 태성생명과학은 물질 배합, 안정제 공식, 반응 제어 연산 체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 이사님의 핵심 특허 3건에 대한 모든 사용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강도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윤 변호사의 어조는 차분했다. 추가로 연구 사용 권한은 특허 준수 상태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관련 과제에 대한 귀하의 접근 및 운영 권한 역시 동시에 동결되었습니다. 강도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조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초 뒤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셨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소장님, 권한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전산망 기록상 소장님은 이제 연구구역에 출입조차 하실 수 없습니다. 병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베개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다. 강도진, 그 애를 살릴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못했어? 강도진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는 마치 나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유지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의료 기록지를 덮을 뿐이었다. 박수진이 막 내 붕대를 갈아준 참이었다. 내 팔은 두꺼운 거즈로 감겨 있었고 유독가스를 마신 탓에 말할 때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머릿속만큼은 수정처럼 맑았다. 네가 날 격리구역에 가뒀을 때 넌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강도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비상 상황이었다고 했잖아. 그 애를 안고 나갈 시간은 충분할 만큼 비상이었지만 내게 손을 내밀어줄 시간은 없을 만큼만 비상이었나 보지. 그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강도진의 주특기였다. 그가 침묵을 지킬 때면 예전에 나는 항상 그를 대신해 변명을 만들어주곤 했다. 업무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이사회가 그를 쪼아대서. 이서아는 갓 입사해서 소심하니까.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 집안에 큰 소리 날 일을 만들면 안 되니까. 내가 그를 위해 모든 단계를 밟아주었던 매 순간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유 이사님,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전 조치 목록입니다. 병원 상해 기록, 허가 해지 수령증, 통보 수령증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안전책임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시겠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도진의 안색이 더욱 어두워졌다. 나까지 조사하게 만들 셈이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널 조사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그 문이 닫혔는지를 조사하려는 거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1초의 틈에 나는 확신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27초를. 그저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강도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아나, 우린 부부잖아.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부부라는 건 기억났어? 그는 침묵했다. 병실 밖에서 구두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황명희가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강도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유지한, 너 양심이 있니? 도진이는 연구 때문에 3일 밤낮을 못 잤는데 깨어나자마자 특허를 취소해 내 아들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박수진이 내 침대 앞을 막아섰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황명희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비켜요. 내가 시어미인데 내 며느리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는데 웬 남이 끼어들어? 나는 박수진에게 물러나라는 눈짓을 보냈다. 내가 말이 없자 황명희의 기세가 더 등등해졌다. 내가 서아 그 애 만나봤어. 얌전하고 철든 애더라. 걔가 얼마나 놀랐겠니. 도진이가 며칠 좀 돌봐준 게 뭐 어때서. 명색이 아내라는 애가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 쓰겠어? 내가 물었다. 전 죽을 뻔했는데 속까지 넓어야 하나요? 황명희는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쏘아붙였다. 하지만 너 안 죽었잖아. 응? 병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고요해졌다.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황명희는 분을 사귀지 못했다. 내가 틀린 말했니? 얘는 지금 여기 멀쩡하게 누워있고 서아 그 어린 것은 놀라서 밤새 악몽을 꾼다는데 기어이 이렇게 앙심을 품는 거 그게 질투가 아니고 뭐야?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전에 나는 황명희에게 항상 예의를 갖췄었다. 본가 대출금이 너무 버겁다고 할 때 매달 돈을 붙여주었고 강도진이 창업 초창기에 허덕일 때 그의 연구실 보증금을 대신 내주었다. 이서아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며 친동생처럼 챙겨달라기에 그렇게 했다. 내가 사준 연구복을 입고 내가 사인해준 교육 이수증을 들고 내 핵심 실험구역에 서 있던 그녀가 내 남편의 품에 안겨나가는 동안 나는 문 뒤에 갇혀 있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은행 자동이체 화면을 열었다. 황명희는 여전히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내 장담하는데 이 일 엎어지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부부는 일심동체야. 도진이가 무너지면 너한테 무슨 득이 되겠니? 그녀의 눈앞에서 나는 강씨 집안 본가 대출금 매달 450만 원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다음으로 황명희의 생활비를 그리고 이서아의 교육 숙식비 결제 계좌를 차례대로 차단했다. 하나씩 전부 다 꺼버렸다. 황명희의 목소리가 턱 막혔다. 그녀는 내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사색이 되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말했다. 어머님 말씀대로 부부는 일심동체죠. 제가 예전에 틀렸네요. 제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로 선택했는데 제가 왜 그 가족들 뒷바라지까지 계속해야 하죠? 황명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당장 다음 주가 대출 이자 내는 날인데. 제 알바 아니죠. 거긴 도진 씨 명예 본가잖아요. 제 이름은 집문서에 한 글자도 없는데요. 그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해. 나는 휴대폰을 침대 탁자에 뒤집어 놓았다. 격리구역에서 살아 기어 나온 뒤로 내 피는 더 이상 뜨겁게 흐르지 않았다. 강도진이 목소리를 깔며 나를 쳐다보았다. 유지한, 정말 돈이랑 특허권으로 날 협박할 셈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니야. 멈추는 거지. 뭘 멈춰.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날 버릴 사람에게 내 목숨, 내 돈, 내 기술,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을 통째로 넘겨주는 짓을 멈추는 거야. 그 순간 강도진의 눈빛이 요동쳤다. 그제야 내가 단순히 홧김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했지만 그는 이내 그 당혹감을 억눌렀다.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시킬 시간 줄게. 특허권 얘기는 내일 다시 하자. 나는 미소 지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나는 베개 옆에 있던 서류를 집어들었다. 윤 변호사가 방금 막 인쇄해온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이혼 얘기도 같이 하자. 황명희가 비명을 질렀다. 이혼, 너 미쳤니? 강도진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보듯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유지한, 고작 사고 한 번 났다고 이래야 해? 나는 그와 눈을 맞췄다. 고작 사고 한 번이 아니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뚜렷했다. 네가 격리 잠금 장치를 누르는 그 순간 네 마음속 내 위치가 어딘지 똑똑히 봤으니까. 그의 목울대가 꿀꺽 넘어갔다. 서아는 그냥 친동생 같은 애야. 그럼 네 친동생이랑 살아. 나는 합의서를 침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안 말릴 테니까. 강도진의 얼굴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너 후회할 거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겁을 먹었을 것이다. 그를 사랑했으니까. 7년의 감정을 잃는 게 두려웠으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너무 기가 세다느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줄 모른다느니 수군될까봐 무서웠으니까. 이제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 가장 큰 후회는 너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더 일찍 꿰뚫어보지 못한 거야. 강도진은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다. 황명희가 계속 욕설을 퍼부으려 했지만 박수진이 곧바로 간호사를 불러 그녀를 끌어내게 했다.
병실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박수진이 문을 닫고 뒤돌아 나를 보았다. 아파? 나는 팔에 감긴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응.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고 내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던 그 1초보다는 훨씬 덜 아파. 내 휴대폰이 징울렸다. 연구관리실에서 온 회의 통보였다. 제목은 정중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긴급물질 안정성 연구 특허 허가 중단 관련 조율회의. 참석자 명단 첫 번째에는 강도진이, 두 번째에는 이서아가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수락을 눌렀다. 박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몸 상태가 버틸 수 있겠어? 내가 말했다. 내가 안 가면 저 사람들이 내 입을 대신할 테니까. 난 이미 한 번 밖으로 쫓겨나 봤잖아. 이번엔 내가 직접 문을 걸어 잠글 거야. 다음 날 오전 9시. 태성생명과학의 긴급회의가 정시에 시작되었다. 나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박수진이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 기대앉아 겉옷을 걸치고 휴대용 컴퓨터를 열어 화상으로 접속했다. 화면이 켜지고 낯익은 회의실이 보였다. 그 긴 탁자. 나는 그곳에 수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항상 강도진의 왼편에 앉았다. 그가 대외적인 발표를 맡고 그가 말을 더듬을 때면 내가 기술적 공백을 메웠다. 나를 힐끗 보기만 하면 나는 즉시 말을 이어받았다. 이사회의 압박 질문에서 그를 보호했고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신 답했다. 구멍투성이인 그의 제안서를 몇 번이고 완벽하게 손봐주었다. 지금 나는 화면 속에 있었고 그는 회의실 중앙에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화면과 굳게 닫힌 격리문이 놓여 있었다. 김태성 대표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수석, 다들 유수석 건강을 걱정하고 있소만 지금 일정이 정말 급합니다. 특허 허가 중단은 타격이 너무 커요. 우선 임시 접근 권한부터 복구해 줄 수 없겠습니까? 사고 책임 소재는 천천히 조사하면 되니까. 천천히 조사한다. 그 세 글자에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은 천천히 조사해도 되고 회사의 업무가 멈춘 건 1분 1초도 못 기다리겠다니. 강도진은 김 대표 옆에 앉아 있었다. 눈밑이 참했다. 그는 화면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어제보다 훨씬 누그러진 말투였다. 지아나, 이 성과 우리가 같이 키운 거잖아. 이거 멈추면 안 된다는 거 네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다음 순간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함투성이인 절차대로 굴러가게 놔둘 순 없는 거야.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서아는 하얀 털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지안 선배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지만 않았어도 도진 오빠가 저부터 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 때문에 회사실까지 망치진 말아주세요. 네? 머리도 참 잘 쓴다. 사고의 본질을 치정으로 인한 질투로 안전 책임을 여자들 간의 기싸움으로 둔갑시키다니. 예전 같았으면 체면을 생각해서 넘어갔을지 몰라도 나는 이미 결혼 반지까지 빼버린 상태였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이서아 씨, 폭발 전에 제3구역엔 왜 들어간 거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는 서류를 전달하러. 무슨 서류요? 그냥 일반적인 서류요. 일반 서류를 전달하는데 핵심 구역 임시 출입증까지 발급받고 들어가야 하나요? 이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강도진을 쳐다보았다. 그가 즉시 끼어들었다. 내가 들어가라고 했어. 신입이라 절차를 잘 모르니까 배울 기회를 주고 싶었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핵심 구역 교육도 수료하지 않은 수습사원을 제3구역에 들여보냈다는 걸 시인하는 거네. 강도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유지한, 말꼬리 잡지 마. 이건 말꼬리가 아니라 안전 최후의 보루야. 나는 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열었다. 화면 공유창이 떴다. 첫 항목은 내가 태성생명과학과 맺은 특허 허가 보충 계약서였다. 나는 한 부분을 확대했다. 매저늘이 형해고 개성의 달이 대로 비틀이 분여
연구팀은 핵심 실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미숙련 인력이 핵심 구역에 진입하거나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인해 허가자가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 허가자는 즉시 모든 특허 허가를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회의실 안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김태성 대표가 미간을 찌푸리며 강도진을 보았다. 강 소장, 이 조항 알고 있었소? 강도진은 물론 알고 있었다. 더쓰리 전대쓰리. 강도진은 계약할 당시 그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었다. 지아나, 우린 부부인데 아직도 나를 경계하는 거야? 그때 나는 이렇게 답했었다. 널 경계하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너무 무르기 짝이 없었다. 강도진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조항은 조항이지만 우린 부부잖아.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감정을 끌어들일 필요 없잖아. 나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두 번째 화면을 클릭했다. 이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교육 이수 명단입니다. 이서아 씨는 제3구역 출입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 이건 사고 당일 임시 출입 요청서입니다. 신청자는 강도진, 권한 수령자는 이서아, 사유는 서류 전달. 네 번째 화면, 이건 특허 허가 중단 통보서 수령증입니다. 귀사의 법무팀, 이사회, 연구관리실 모두 서명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러므로 어제 오전 10시 27분부터 제 특허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비서를 돌아보며 물었다. 현재 연구구역 출입 상태가 어떻소? 비서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전면 동결되었습니다. 심지어 강 소장님 출입증도 막혔습니다. 비서가 강본의 서 박군의원들이 강도진이 나를 향해 고개를 괸돌렸다. 마침내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유지안, 정말 나를 무너뜨릴 작정이야?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강도진, 넌 아직도 내가 널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는 멈칫했다. 아니야.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얼굴. 대학원 연구실에서 창업 초기까지 비좁은 5평짜리 단칸방에서 지금의 회사 건물에 오기까지 나는 그와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외부의 의심으로부터 그를 지켰고 투자자들에게 멸시당한 그를 안아주며 천천히 가자고 다독였다. 그때 나는 우리가 서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내가 그의 버팀목이었지. 그는 내 버팀목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말했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 너한테는 27초라는 시간이 있었어. 강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회의실 누군가가 웅성거리자 이서아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한 선배님, 그때 너무 위험했어요. 도진 오빠는 오염물질이 퍼질까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거라고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네가 오염물질이 퍼진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녀가 굳어졌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이서아의 눈시울이 즉시 붉어졌다.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만해. 애가 벌써 겁에 질렸잖아. 나는 화면 공유를 종료했다. 강도진, 넌 또 저 애를 선택했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대표가 헛기침을 하며 대화를 원점으로 돌리려 했다. 유 수석, 안전 책임 문제는 우리가 명확히 조사하겠소. 하지만 업무가 멈춰서 발생한 손실이 막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번 배치에 한해서만 임시 허가 복구에 서명해 주시오. 비서가 즉시 전자문서를 전송했다. 나는 문서를 열어 대충 훑어보았다. 임시 허가 복구 계약서, 30일간 유효, 범위는 모든 핵심 제어 연산법 포함, 책임 소재 조항은 모호하게 얼버무려져 있었다.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은 사고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나를 살살 구슬려 돌아오게 만들려는 것뿐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파일을 반송 처리했다. 서명 안 합니다. 김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에 유수석, 결과를 잘 생각해 보시오. 생각해 봤습니다. 작업 중단으로 태성생명과학은 수백억의 손실을 보겠죠. 그게 규정 위반의 대가입니다.
강도진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으로 회의 탁자를 짚은 채였다. 유지한, 이 결과물엔 네 피와 땀도 서려 있다는 걸 잊지 마.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내 피 위에 이 결과물이 세워지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 화면 우측 하단에 최민수로부터 문자가 하나 떠올랐다. 유수성님, 예전 버전의 안전서명부 원본을 찾았습니다. 사고 전날 누군가 규정 항목을 조작했습니다. 나는 그 글씨를 응시하며 손끝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리고 회의를 종료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부터 그 누구도 제 이름으로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마십시오. 제 입장은 간단합니다. 사고의 진상이 완벽히 규명될 때까지 특허 허가는 무기한 중단입니다. 화면이 꺼졌다. 나는 가슴에 둔통을 느끼며 베개의 등을 기댔다. 박수진이 서둘러 나를 부축했다. 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나는 눈을 감았다.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거라고? 나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건넸다. 나 대신 최민수 씨한테 연락 좀 해줘. 문자를 확인한 박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예전 버전 서명부라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규정 항목을 조작했다면 그날의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날 저녁 최민수가 병실을 찾아왔다. 회사 유니폼 대신 모자챙을 푹 눌러 쓴 검은 겉옷 차림이었다. 박수진이 그를 안내해 들어오자마자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유수성님, 죄송합니다. 나는 침대에 기대 앉아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민수 씨가 죄송할 일 없어요. 최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문을 너무 늦게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수성님이 가장 먼저 부수고 나오셨어야 했는데. 그는 고개를 숙였고 목을 대가 일렁였다. 나는 굳이 긴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지금의 1분 1초는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써야 했으니까. 말씀하셨던 서명부는 어딨죠? 최민수가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두 부의 문서가 있었다. 하나는 사고 발생 3주 전에 핵심 구역 안전수칙 서명부였고, 다른 하나는 사고 전날 새롭게 갱신된 수칙 사본이었다. 나는 단번에 문제를 찾아냈다. 예전 수칙의 제7조는 명확했다. 제3구역 출입평가를 수료하지 않은 인원의 핵심 반응 구역 진입을 금지한다. 관리자는 서류 전달, 참관 등의 명목으로 임시 출입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수칙에서는 이 조항이 사라져 있었다. 문구 수정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통째로 증발한 것이다. 나는 최민수를 올려다보았다. 누가 변경을 승인했죠? 최민수가 이를 악물었다. 수칙 변경 전자우표는 강 소장님 사무실에서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은 연구보조원 계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보조원 계정이요? 최근에 이서아 씨가 그 계정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서아 씨가 그 계정을 이루어내 물었다. 원본은 아직 남아있나요? 구버전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전산망의 등록 기록은 남아있지만 전체 접속 기록을 추출할 권한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산망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윤 변호사님께 넘겨주세요. 최민수가 머뭇거렸다. 유수성님,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습니다. 사고 당일 이서아 씨는 서류만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종이봉투에서 또 다른 시약 청구서를 꺼냈다. 그녀가 제17호 안정제 시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시약이 금속 이온과 접촉하면 반응조 내부 압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손가락이 차갑게 굳었다. 이서아의 목에 걸려있던 금속 목걸이가 뇌리를 스쳤다. 폭발 전 그녀는 내내 그걸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준 행운의 부적이라고 했었다. 그때는 수치를 확인하느라 바빠 신경 쓰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목걸이는 애초에 제3구역에 반입되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핵심 구역 출입자는 모든 금속 장신구를 빼야 한다. 그것이 기본 수칙이었다. 이서아는 교육을 안 받았으니 몰랐을 수 있지만 강도진은 알았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들여보냈다. 나는 청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윤 변호사에게 보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원본 잘 보관하세요. 개인적으로 추궁하지 마시고요. 다음 단계는 사내 감사팀 청문회 신청입니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최민수가 일어섰다. 유수성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잘 생각해요. 민수 씨가 증언대에 서면 강도진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최민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저한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고 대응이 늦었다면서요. 나는 2초간 침묵했다. 민수 씨는 늦지 않았어요. 진짜 늦은 건 나를 구하려던 그 사람의 손이었죠. 최민수의 눈시울이 더 붉어졌다. 그가 떠난 후 박수진이 문을 닫고 들어왔다. 탁자 위 서류를 보며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어쩔 계획이야? 내가 말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저쪽이 실수하기를 기다려야지. 또 실수를 할까? 나는 미소 지었다. 할 거야. 강도진은 과거의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정이 많고 소란 피우는 걸 두려워하고 자기가 고개만 살짝 숙여주면 7년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굽힐 거라고 착각하고 있거든. 하지만 죽다 살아난 사람이 다음날 아침 얼마나 머리가 맑아지는지 그 인간은 모를 거야. 윤 변호사가 허가 보충 계약서 원본을 가져왔다. 결혼 전 태성생명과학과 맺은 핵심 특허 사용권 계약서 원본도 함께였다. 강도진을 믿었기에 예전엔 이런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이제 다시 읽어보니 과거에 내가 무의식 중에 퇴로를 열어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 계약서에는 해당 특허가 내 혼전 독립 연구 성과이며 사용 허가가 소유권 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보충 계약서에는 연구팀이 중대한 안전 위반을 범할 경우 내가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기술 자료 사용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당시 강도진이 몹시 불쾌해했던 내가 끝끝내 고집해서 넣었던 조항도 있었다. 해당 책임자 또는 관련 인력이 안전 규정을 고의로 은폐, 조작하거나 무단 접근을 허용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허가자는 권한 복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관련 인력이라 딱 이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윤 변호사가 말했다. 유 이사님, 청문회에서 규정이 조작되었고 무단 진입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허가 중단은 확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절차는요? 상대 측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유 이사님께서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혼을 논할 만큼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더군요.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이혼을 논할 만큼 안정적이진 않지만 회사로 기어들어가 허가 연장에 사인할 만큼은 안정적이라 이거지. 윤 변호사도 피식 웃었다. 정오쯤에 다시 압박을 넣어보겠습니다. 낮에 불청객들이 병실에 나타났다. 황명희와 이서아였다. 황명희는 가짜 미소를 띤 채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그 뒤를 연하늘색 원피스 차림의 눈시울이 붉어진 이서아가 졸졸 따라 들어왔다. 박수진이 즉각 앞을 막아섰다. 환자분 면회 사절입니다. 황명희가 탁자 위에 보온병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시어미인데 면회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아나, 어미가 영양죽 좀 끓여왔다. 여자가 그렇게 옹졸하게 구는 거 아니야. 너랑 도진이가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까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잖아. 나는 보온병은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강도진이 보냈어요? 황명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이서아가 즉시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지안 선배님, 도진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뭘 사과하는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그렇게 겁먹지 말았어야 했어요. 도진 오빠가 절 먼저 구하게 두지 말았어야 했고요. 화가 나셨다면 저한테 푸세요. 특허가 취소는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도진 오빠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내가 물었다. 내 목숨은 그 인간 인생이 걸린 일보다 가치가 없나 보지? 이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황명희가 끼어들었다. 너 왜 그렇게 애를 몰아세우니? 서아 이 어린 것이 고개까지 숙였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나는 황명희를 쳐다보며 말했다.
폭발 전에 이 애가 제3구역에 왜 들어갔는지 해명하길 바라는 건데요. 이서아의 눈물이 쏙 들어갔다. 전 그냥 서류만 배달하러. 누가 배달하라고 시켰어? 도진 오빠가요. 무슨 서류였는데? 그녀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몰아붙였다. 제17호 안정제는 누가 가져오라고 시켰지? 이서아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황명희는 무슨 소린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안정제, 전문 용어로 사람 겁주지 마라. 나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서아의 손가락이 원피스 자락을 꽉 쥐었다. 전 선배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 청문회에서 누군가는 물어볼 테니까. 그녀의 눈물이 다시 터졌다. 지한 선배님, 기어이 절 파멸시키실 작정이세요? 나는 그녀를 보며 문득 이 상황이 몹시 우습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 실험실에 멋대로 쳐들어와서 생사가 걸린 순간 내 남편의 선택을 가로챘고 나를 격리구역에서 죽게 만들 뻔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자기를 파멸시킬 거냐고 묻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이서아 씨, 당신이 흘리는 눈물 앞에서 모든 사람이 길을 비켜줘야 하는 건 아니야.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의 표정이 와르르 무너질 뻔했다. 황명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나를 삿대질했다. 너 진짜 버르장머리 없구나. 결혼 3년 동안 애도 하나 못 가지더니 신보가 이렇게 고약한데 어떤 남자가 널 견디겠어? 박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당장 나가주세요. 황명희가 욕설을 이어가려 할 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녹음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다. 굳이 녹음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외부 스피커로 켰다. 윤 변호사님, 강씨 집안 사람들이 초대도 없이 병실에 들이닥쳐 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병원 보안팀에 연락해 주시고 이혼 합의서에 면회 제한 조항을 추가해 주세요. 윤 변호사가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유 이사님. 황명희가 얼어붙었다. 이서아도 굳어버렸다. 나는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이서아 씨를 이번 사고 청문회 관련 당사자로 올려주세요. 앞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요. 황명희가 악을 썼다. 네가 감히. 나는 베개의 등을 기댔다.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셨죠? 그럼 법이 대신 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도착해 황명희를 끌고 나갔다. 그녀는 나를 향해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악을 썼다. 이서아는 문가에서 멈춰 서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지한 선배님. 선배님이 못 이기실 거예요. 도진 오빠가 공들인 일이 망가지게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 문이 닫힌 후 나는 탁자 위에 있던 구버전 안전수칙 서명부를 집어들었다. 찢겨나간 제7조의 가장자리에 희미한 복사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이서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그녀에게 들어갈 담력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가장 믿었던 내 남편이었다. 오후 4시 강도진이 왔다. 이번엔 병실 안으로 곧장 들어오지 못했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면회 기록부를 노려보고 있었다. 안색이 매우 어두웠다. 박수진이 문을 틈새만큼만 열고 말했다. 면회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도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가 남편입니다. 박수진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환자분이 지금 당장은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강도진에게는 뼈아픈 말이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늘 그의 부름에 달려가는데 익숙했다. 실험 중이든 보고서를 쓰던 중이든 열이 펄펄 끓든 그가 부르면 나는 항상 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내 병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몇 초간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아나, 꼭 얘기할 게 있어. 나는 침대에 앉아 부부 공동재정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들어오게 하세요. 박수진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다. 강도진이 들어오자마자 그의 시선은 탁자 위의 서류들에 꽂혔다. 영수증,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병원 진단서, 그의 미간이 더 깊게 파였다. 우리 사이를 정말 이렇게 칼같이 계산해야겠어?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예전엔 계산을 안 했지. 널 가족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채무관계야.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유지한, 그렇게 뾰족하게 굴어야 속이 시원해. 나는 영수증 하나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이건 지난 3년간 어머님 본가 대출금 대납한 거. 매달 450만 원씩, 총 1억 200만 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아버님 수술 후 재활치료비. 집에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낸 0만 원. 세 번째 서류. 이건 이서아가 입사한 후로 들어간 교육비, 숙식비, 생활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불쌍하다며 내가 걔한테 쓴 돈이 총 0만 원이야. 강도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 가족한테 쓴 돈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예전엔 한 번도 달라고 안 하냈지. 하지만 이제 이혼할 거니까 계산을 끝내야겠어. 그는 뺨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내가 이 돈 떼먹을 놈으로 보여? 떼먹을 놈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산하는데 아무 영향 안 줘. 지아나, 우리가 이럴 단계는 아니잖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내가 격리 구역에 갇힌 그 순간에 이미 이 단계가 된 거야. 그의 목이 꽉 맨 듯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오늘 서아가 널 찾아온 건 걔가 생각이 짧았던 거야. 내가 이미 따끔하게 혼냈어. 겨우 따끔하게 혼냈단다. 그 애가 겁에 질렸다며 감싸더니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강도진, 그 애 사고 당일에 제3구역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제17호 안정제를 빼돌렸어.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거 누가 그랬어? 내 첫 반응은 사실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줬냐고 묻는 거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너도 알고 있었구나. 걔가 뭘 빼돌렸는지 나도 몰랐어.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야. 악에는 없었다고. 악애가 없는 사람이 사고가 터진 뒤엔 그냥 서류만 배달했다고 거짓말을 해? 겁나서 그랬겠지.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너희들은 참 다들 겁도 많아. 걔는 겁나서 거짓말을 하고 너는 일 망칠까봐 문을 닫아버리고 네 엄마는 대출금 못 갚을까봐 나더러 피도 눈물도 없다고 욕을 하네. 나는 내 팔을 가리켰다. 그럼 내가 두려움에 떨 땐 넌 어디 있었는데? 강도진은 붕대 감긴 내 팔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의 눈빛에 고통이 떠올랐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지아나, 그날 정말 널 포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무슨 생각이었는데?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네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또 그 소리. 내가 버틸 수 있을 테니까 버려져도 되고, 내가 분수를 아니까 무시당해도 되고, 내가 강하니까 다쳐도 상관없다는 그 징글징글한 논리.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목이 아플 정도로 웃어댔다. 강도진이 당황하며 손을 뻗었다. 이러지 마.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건드리지 마.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갑자기 병실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서아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어찌어찌 문 밖까지 와서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진 오빠, 김 대표님이 제 수습 과정 정지시킨대요. 저보고 청문회에 나오라는데 어떡해요? 강도진은 즉시 몸을 돌렸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빠르던지 내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조차 싹 달아났다. 이서아가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빠 돕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한 선배님은 워낙 능력 있으시니까 알아서 잘 빠져나오실 줄 알았어요. 일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녀는 흐느끼며 횡설수설했다. 주변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강도진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며 목소리를 낮췄다. 울지 마. 오빠가 해결할게. 나는 병실 침대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3일 전 그는 딱 이런 모습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었다. 단지 그때는 우리 사이에 문이 가로막혀 있었고 지금은 내 결혼 생활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만 달랐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동이체 내역을 열었다. 마지막 남은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강도진의 외부 전담 자문팀 유지 비용이었다. 예전엔 회사 예산을 아끼기 위해 그가 종종 내게 먼저 결제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나는 우린 부부니까 쪼잔하게 굴지 말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쪼잔하게 굴지 않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해지 완료. 내 휴대폰이 징 울렸다. 은행 알림이었다. 다음 결제건의 자동이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몸을 돌리던 강도진이 우연히 그 화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방금 또 뭘 멈춘 거야? 전담 자문팀 비용? 팀에서 내일 당장 안전보충 보고서 제출해야 한단 말이야. 내 어린 소꿉친구한테 제출하라고 해. 그가 언성을 높였다. 걔는 비전문가잖아.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걔가 비전문가인 줄 아는구나. 복도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이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도진은 내 말에 말문이 막힌 듯했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앞으로 밀었다. 도장 찍어. 영수증 정사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는 합의서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래전부터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야?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실소를 터뜨렸다. 이게 바로 남자들의 가장 우스운 점이다. 자기가 상처를 줄 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면서 여자가 떠나려 할 때는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 아니냐고 따진다. 내가 말했다. 강도진, 널 사랑했을 때 나는 내 퇴로 같은 건 한 번도 만들어둔 적 없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퇴로를 안 남겨둔 사람은 결국 문 뒤에 갇혀 죽게 생겼더라고. 그 말은 날 선칼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다. 이서아가 갑자기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지한 선배님, 누굴 탓하고 싶으면 절 탓하세요. 도진 오빠,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시고요. 이 성과가 오빠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오빠가 몇 년을 바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격리문이 닫히던 그날, 넌 어떻게 그렇게 매정했는데? 그녀의 눈물이 멈췄다. 내가 말을 이었다. 네가 그 사람한테 널 먼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날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기는 했어? 이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더 크게 흐느꼈다. 그땐 너무 무서웠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청문회에 가서 그렇게 말해. 내 병실에서 질질 짜지 말고. 이번엔 내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박수진이 곧바로 간호사를 불렀다. 강도진은 쫓겨나기 전 뒤를 돌아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뒤늦은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말했다. 지아나, 일 이렇게 키워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내가 답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졌어.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나는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다. 그 순간 네가 그 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네 입으로 인정하는 거. 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지만 끝내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어이 이서아와 함께 몸을 돌려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이서아의 속삭임이 들렸다. 도진 오빠, 지한 선배님은 우리 절대 용서 안 하시겠죠? 강도진은 대답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이혼 합의서 아내 측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유지한.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획 하나하나는 뚜렷했다. 태성생명과학의 공식 설명회는 내 예상보다 빨리 열렸다. 사고 발생 5일째 되던 날, 회사는 실시간 사내 방송 공지를 띄웠다. 주제는 물질 안정성 확보 현황 설명회였다. 공지문에는 해당 분야의 핵심 특허 허가자인 내가 회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박수진이 가져다 준 약을 먹다가 그 문장을 보고 하마터면 쓴웃음을 터뜨리며 살에 들릴 뻔했다. 적극적 협조라. 참 단어 선택 한번 기가 막히다. 내 이름표를 떡하니 걸어놓기 전에 나한테 질문 하나 던진 적 없으면서 마치 내 이름을 성명서에 끼워 넣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강도진의 허물을 덮어줄 것처럼. 나는 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연결 준비해주세요. 그녀의 답장은 빨랐다. 준비 완료. 신호 주시면 바로 송출하겠습니다. 오후 3시.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강도진이 단상에 섰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총괄 책임자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서아는 맨 앞줄에 앉아 눈시울을 붉힌 채 마치 자기가 엄청난 억울함이라도 당한 것처럼 굴고 있었다. 김태성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고가 국지적인 단순 사고라고 포장했다. 회사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핵심 연구진과 긴밀히 소통 중이고 전체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떠벌렸다. 문장 하나하나가 피가 나지 않으니 상처가 아니라고 내 상처를 살포시 덮어버리는 꼴이었다. 강도진의 차례가 되자 그가 마이크를 쥐었다. 유지한 수석은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그녀는 저의 업무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회사와 함께 힘을 합쳐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지독한 공허함을 느꼈다. 부부. 그는 마침내 그 신분을 기억해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아니고 내가 깨어났을 때도 아니고 자신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내가 필요해졌을 때야 비로소. 윤 변호사가 화상 연결을 걸어왔다. 나는 수락을 눌렀다. 몇 초 후 설명회 현장의 대형 화면에 내 얼굴이 떴다. 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강도진이 고개를 번쩍 돌렸다. 지아나. 나는 병원 침대에 기대 앉은 채였다. 창백한 얼굴의 한쪽 팔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촬영기는 내 모습을 선명하게 잡아냈고 누가 봐도 가벼운 찰과상으로 쉬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입을 열자 약간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태성생명과학이 제 이름으로 어떤 성명서도 발표하도록 허가한 적 없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도진이 다급히 외쳤다. 지아나, 너 아직 아프잖아. 무리해서 말하지 마. 나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사고 발생 후 저는 모든 특허 허가를 공식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 사유에는 핵심 구역에 무단 인력을 진입시킨 점, 총괄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해 임시 출입을 신청한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가 입은 심각한 상해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 변호사가 화면에 서류들을 띄웠다. 해지 통보서, 병원 상해 진단서, 수령 확인증, 문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서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안 선배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이 절 탓하는 건 알지만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서아 씨, 설명회에서 짠 내나게 우는 연기를 한다고 해서 네가 무단으로 제3구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그녀는 뺨이라도 맞은 듯 흠칫 놀랐다. 강도진이 굳은 얼굴로 나섰다. 유지안, 그만해. 지금 여기서 누구 잘잘못 따질 때가 아니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언제가 따질 땐데? 네가 억지로 일을 강행하고 모든 기록을 오해로 덮어버린 뒤에 강도진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김 대표가 통제권을 되찾으려 애썼다. 유수석, 회사의 기본 입장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거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터뜨리면 회사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회사가 곤란해진 건 제가 공개적으로 나서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누군가가 자격 없는 수습 사원을 핵심 구역에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내가 대피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격리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진 뒤 진상을 조사하긴커녕 내 이름을 팔아먹으며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꽂히자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어떤 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맨 앞줄에 앉아 강도진을 지지하던 연구원들은 슬그머니 그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거다. 내가 원하던 그림. 굳이 언성을 높여 싸울 필요 없었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의 장막을 벗겨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김 대표는 몇 초간 침묵하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수석이 이의를 제기했으니
회사 차원에서 사내 감사 청문회를 개최하겠소.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출석하겠습니다. 강도진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까지 굳이 사방팔방 떠벌려야겠어? 내가 쏘아붙였다. 내가 격리구역에서 죽을 뻔한 게 개인적인 문제야? 그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말을 이었다. 강도진, 오늘 내가 폭로한 건 부부싸움이 아니야. 명백한 안전관리 실태의 사실규명이지.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서아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강도진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화상 연결을 끊기 전 나는 마지막 폭탄을 던졌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모든 발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화면이 꺼졌다. 병실엔 옅은 심장, 박동기 소리만이 맴돌았다. 내 곁에 서 있던 박수진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속이 다 시원하네. 나는 미소 지었다. 아직 제일 시원한 부분은 시작도 안 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내 연락망 폭발했습니다. 다들 이서아 씨가 어떻게 교육도 안 받고 제3구역에 들어갔는지 묻고 난리가 났어요. 연이어 윤 변호사에게서도 연락이 도착했다. 사내 감사팀에서 공식 청문회 일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3일 뒤 오전 9시입니다. 나는 답장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 그날 밤 강도진은 내게 17통이나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18번째 전화는 이서아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지한 선배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도진 오빠 좀 살려주세요. 오빠한테 그 연구가 목숨보다 귀한 거 아시잖아요? 나는 베개에 기대어 차분한 어조로 되물었다. 그럼 내 목숨은?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선배님은 지금 멀쩡하시잖아요. 황명희에게서 한 번 들었던 대사였다. 이서아의 입에서 다시 들으니 전혀 놀랍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드디어 진심을 말하네. 그녀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네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청문회에서 얘기하자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박수진이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물어뜯고 발악할까? 할 거야. 그렇게 확신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애들은 눈물로 살아가는 부류야. 눈물이 더 이상 자길 구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면 기어이 다른 희생양을 찾아낼 걸. 박수진이 물었다. 다음 타깃은 누군데?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병원 아래로 차갑게 깔린 밤거리에 자동차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작게 속삭였다. 강도진. 청문회 전날 황명희가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장소는 강씨 집안 본가였다. 겉으로는 무사히 돌아온 나를 환영하고 마음을 달래준다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함정이었다.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윤 변호사가 상기시켜 주었다. 시댁 식구들이 지난 3년 동안 이사님께 꽤 많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들이 순수한 자발적 증여였다고 우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세요. 가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나는 수긍했다. 어떤 문은 피할 수 없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직접 쾅 닫아버려야 한다. 저녁 7시, 나는 차를 타고 강씨 본가로 향했다. 팔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고 혈색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검은 긴 원피스에 하얀 외투를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현관등 밑에 서서 문에 붙은 붉은 복붙자 스티커를 보니 참 아이러니했다. 이 집값의 대부분을 내가 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거실로 들어서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도진의 고모, 삼촌, 사촌 동생들까지 죄다 모여 있었다. 황명희는 상석에 앉아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지아나, 어서 와라. 앉아. 다 한 식구인데 밖에서 이리 시끄럽게 굴면 쓰니. 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강도진의 삼촌이 나섰다. 지아나,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기반 다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도진이가 지난 몇 년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명색이 아내란 애가 제일 중요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어서 쓰겠어.
고모도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다. 그 서아라는 애, 그냥 소꿉동생이라며.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를 너무 크게 벌렸어. 어린 사촌 동생은 씩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특허권 뺏은 건 너무 심하셨어요.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남자 다 도망갑니다. 강도진은 어두운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리지 않았다. 또다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게 놔두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자리에 앉았다. 황명희가 직접 죽을 떠서 내밀었다. 지안아, 네가 다쳐서 화난 거 애미도 다 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다 굽이굽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니? 권한 뺏고 돈줄 끊고 이혼 서류 날리고 소문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나는 죽은 건드리지도 않고 물었다. 어머니,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면 저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실 일도 없을 텐데요. 황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유지한, 집안 어른들 앞에서 말 조심해.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여긴 내 집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 온 식탁에 앉은 친척들이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황명희가 국자를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너 하는 꼴 좀 봐라. 이게 시험이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니? 나는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오늘 마침 다 모이셨으니 계산부터 명확히 하죠. 삼촌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계산? 나는 회전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살짝 돌렸다. 종이들이 모두의 눈앞으로 빙글빙글 돌아갔다. 첫째, 강씨 본가 대출금. 지난 3년간 제가 매달 450만 원씩 대납했습니다. 총 1억 6, 200만 원. 황명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둘째, 삼촌 수술 후 재활치료비 8, 0만 원. 셋째, 강도진 외부 자문 유지 비용 2억 원. 넷째, 이서아 교육, 숙식, 생활비 지원금 3, 0만 원. 방금 전까지 나더러 부덕하다며 손가락질하던 친척들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했다. 고모가 황명희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이거 전부 지안이가 낸 거였어? 황명희는 체면을 구겨 아무 말도 못했다. 부부 사이에 돈을 그렇게 칼같이 따지면 쓰나. 삼촌이 우물쭈물 말했다. 내가 대답했다. 방금 저보고 며느리 태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대하듯 철저하게 계산하는 게 맞죠. 강도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만해.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만? 아직 안 끝났어.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날 모욕해야 속이 시원해? 나는 픽 웃었다. 네가 날 그 격리문 뒤에 버려두고 죽게 내버려뒀을 때 넌 내가 모욕당했다고 생각조차 안 했잖아. 그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널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니야. 방 안의 모든 사람이 흠칫 놀랐다. 나는 꿈쩍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럼 대답해봐. 왜 문을 닫았어? 강도진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눈빛은 복잡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네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순간 모두가 진실을 알아차릴 테니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아니다. 단지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계산했을 뿐이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황명희가 책상을 콱 내리쳤다. 유지한, 그놈의 사고 타령 좀 그만해. 너 살아서 돌아왔잖니? 지금 당장 일도 막히고 대출금도 끊겼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나는 그녀를 보았다. 우리 집안? 물론 당신들 집안이죠. 근데 내가 왜 당신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요? 황명희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내가 말을 이었다. 다음 달부터 모든 이체는 중단됩니다. 이미 지불한 비용은 이혼 재산 분할 때 낱낱이 청구할 겁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죠. 고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니?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고모님, 작년에 사촌 도련님 결혼할 때 제가 축의금 0만 원 드렸죠. 고모님 집 공사 비용 모자란다고 제게 800만 원 빌려가셨고요. 차용증 아직 여기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그거부터 정산할까요? 고모는 입을 꾹 다물었다. 삼촌도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나는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제가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뜯어간 돈부터 전부 토해내고 나서 제 인성 평가하시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황명희는 화가 나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도진아, 전현이 내 애미를 이렇게 짓밟는데 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강도진이 나를 쳐다보았다. 분노도 있었지만 내가 읽어낼 수 없는 고통도 섞여 있었다. 지안아, 꼭 이런 식으로 끝내야 해? 나는 그 앞에 이혼 합의서 사본을 툭 던졌다. 우리는 없어. 너랑 나만 남았지. 그는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나 서명 안 해. 하지 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송으로 가면 되니까. 황명희가 비명을 질렀다. 감히 네가 이혼 소송을 해.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격리구역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문으로 향할 때 강도진이 쫓아와 내 손목을 낚아챘다. 지안아. 붕대 감긴 부위가 당겨서 나는 냉하고 신음을 흘렸다. 강도진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놓았다. 눈에는 공포가 스쳤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것 봐. 넌 항상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뒤돌아 나섰다. 내 등 뒤로 쥐죽은 듯 조용한 복도에 황명희의 쉰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대출금은 어쩌고? 도진아, 당장 다음 주가 이자 내는 날인데. 나는 승강기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민수가 보낸 문자였다. 유수성님, 청문회 공지가 새로 등록되었습니다. 강 소장님은 사고 당시 격리문을 닫은 사유를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승강기 문이 열렸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이번에 문 밖에 남겨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강도진이었다. 청문회 당일 아침, 나는 태성생명과학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회사에 발을 들이는 것이었다. 1층 현관은 여전했다. 하얀 대리석 바닥, 통유리 승강기, 벽면을 가득 채운 안내 현수막들. 그 중심에는 강도진의 사진이 박힌 안내문이 있었다.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자신감에 차 보였다. 옆에 적힌 작은 글씨는 물질 안정성 확보 총괄 책임자. 예전엔 지나갈 때마다 그 현수막을 2번씩 쳐다보곤 했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진 뒤에 갈려 들어간 나의 수많은 밤들이 떠올라서였다. 지금은 그저 한번 쓱 훑고는 시선을 거뒀다. 내 곁엔 윤 변호사가 있었다. 최민수는 서류 봉투를 든 채 옆문에서 걸어왔다. 유수성님, 여기 원본 전부 다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제 임무인걸요. 감사팀 사무실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이서아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정말 제17호가 그런 물질인 줄 몰랐어요. 그냥 도진 오빠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강도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아, 아직 섣불리 그런 말 꺼내지 마. 하지만 다들 저만 탓하잖아요. 오빠, 저 그냥 수습 사원이에요. 감당 못해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윤 변호사가 나를 힐끗 보았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피할 필요 없어요. 들어가시죠.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이서아는 접객용 의자에 앉아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고 강도진은 그 옆에 서서 휴지를 쥐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굳어버렸다. 나는 그와 눈을 맞추지 않은 채 회의 탁자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이서아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안 선배님, 방금 제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자리에 앉으며 대꾸했다. 네가 무슨 뜻이었는지는 좀 이따 감사팀한테 직접 설명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지안아, 서아는 이미 겁에 질렸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겁을 먹었으니 이젠 누굴 총알바지로 세울 계획이신가 보지? 강도진은 입을 다물었다. 이서아가 다급하게 외쳤다. 저 아무한테도 뒤집어 씌울 생각 없어요. 전 수습사원이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누가 시켰는데? 이서아는 입술을 깨물더니
강도진을 힐끗 쳐다보았다. 강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내 마음은 몹시 고요했다. 박수진의 말이 맞았다. 이서아는 눈물이 먹히지 않으면 귀신같이 다른 희생양을 찾아낼 아이였다. 하지만 강도진은 그걸 몰랐다. 그는 아직도 자기가 잔뜩 겁먹은 가련한 토끼를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전 9시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사내감사팀, 법무팀, 연구관리실, 안전책임자,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착석했다. 나는 한쪽에 앉았고 강도진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이서아는 강도진 옆에 앉았지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감사팀장은 유씨 성을 가진 깐깐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본론부터 치고 들어갔다.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서아 연구원의 제3구역 무단 출입 여부. 둘째, 사고 발생 전 안전수칙 전산망의 비정상적 조작 여부. 셋째, 사고 당시 격리문 폐쇄 조치의 절차 위반 여부. 질문 하나하나가 대모처럼 날아와 꽂혔다. 강도진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갔다. 팀장이 이서아를 먼저 신문했다. 이서아 씨, 제3구역 출입평가를 이수했습니까? 이서아가 모기만한 소리로 답했다. 아니요. 출입평가를 이수하지 않고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최민수가 즉시 교육이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서아 씨는 입사 첫날 기초안전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여기 본인 서명도 있습니다. 유 팀장이 서명부를 받아들고 이서아를 보았다. 본인 서명 맞습니까? 이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하지만 교육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제대로 기억이 안 났어요. 유 팀장은 대꾸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사고 당일 제3구역엔 왜 들어갔습니까? 이서아가 고개를 숙였다. 강 소장님이 서류를 좀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서류였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서류는 지금 어디 있죠? 이서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윤 변호사가 시약 청구서를 내밀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17분, 이서아 연구원은 제17호 안정제 시료를 청구했습니다. 오전 11시 3분, 그녀는 제3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26분, 해당 구역 반응조의 압력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유 팀장이 이서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제17호는 왜 필요했던 거죠? 이서아의 눈물이 다시 터졌다. 전 그냥 돕고 싶었어요. 도진 오빠가 요 며칠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3번째 시료 수치가 계속 불안정하다고 하셔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한 거예요. 강도진이 그녀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내가 언제 널 덜어 그걸 준비하라고 했어? 이서아가 흐느끼며 소리쳤다. 그날 사무실에서 혼잣말 하셨잖아요. 안정제라도 빨리 완성되면 좋겠다고. 저는 당연히 제가 도와주길 바라시는 줄 알았죠. 강도진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다. 난 그냥 혼잣말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오빠가 저한테 임시 출입증을 끊어주셨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강도진에게 쏠렸다. 강도진의 손가락이 서서히 옥죄어들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도 그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자신이 온몸을 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등에 칼을 꽂는 기분을. 유 팀장이 계속해서 압박했다. 강도진 소장, 본인이 임시 출입을 신청한 게 맞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이서아 연구원이 제3구역 출입평가를 이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저는 그저 입구에서 서류만 전달하고 핵심 구역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안전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그 범위 전체가 핵심 구역입니다. 강도진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유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다. 이어 최민수가 2가지 버전의 안전수칙 서명부를 제출했다. 9버전에는 제7조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새 버전에는 제7조가 삭제되어 있었다. 조작된 계정은 연구보조원 계정이었다. 이서아가 즉시 고개를 내저었다. 제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전 그 계정을 쓰기만 했을 뿐이라고요. 유 팀장이 물었다. 그 계정을 누구한테 받았죠? 그녀가 다시 강도진을 쳐다보았다. 강도진은 눈을 감아버렸다. 접니다. 회의실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강도진은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이서아에게 편의를 봐주며 그가 열어준 것은 단순한 실험실 문이 아니라 사고 책임이라는 재앙의 문이었다는 것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계정을 준 건 맞지만 규정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서아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 도진 오빠, 오빠 혼자 쏙 빠져나가려고 저한테 다 덮어씌우면 안 되죠? 전 정말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파급력은 치명적이었다. 강도진이 고개를 번쩍 돌렸다. 이서아, 그녀가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무서워요. 또 무섭단다.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무서움이란 참 편리한 방패막이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유 팀장이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고 당시 격리문이 닫히기 전 유지한 수석은 아직 제3구역 대피 반경 안에 있었습니까? 기술 담당자가 사고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없었지만 출입문 인식 시간, 압력 곡선, 격리 체계 작동 시간, 인력 위치 자료가 모두 찍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1, 37, 22의 강도진이 외부 통로에 출입증을 찍었다. 11, 37, 49에 이서아가 해당 구역을 빠져나왔다. 총괄 책임자의 출입증으로 격리 잠금 장치가 작동된 시간은 11, 38, 19였다. 전산망 강제 봉쇄. 그것은 이서아가 빠져나온 후 봉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27초의 여유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27초. 그 세 글자가 마침내 모두의 눈앞에 까발려졌다. 유 팀장이 강도진을 노려보았다. 강제 봉쇄까지 27초나 남아 있었는데 왜 수동으로 격리 잠금 장치를 작동시켰습니까? 강도진의 얼굴은 백지장 같았다. 그가 나를 힐끗 보았다. 나도 그를 마주 보았다. 이번엔 비상 상황이었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이어지자 이서아조차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때 저는 유지한 수석 혼자서 내부 대피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은 내 가슴을 무딘 칼로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 그는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다. 저울질을 한 거다. 이서아는 구해야 했고 나는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 나를 버린 것이다. 유 팀장이 추궁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도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근거 따위는 없었으니까. 편해, 익숙함. 그리고 내가 가진 강인함을 언제든 갖다 써도 되는 일회용품쯤으로 여겼던 오만함 뿐이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제 입장은 간단합니다. 나는 강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고 당일 저는 그에게 격리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들었고 제가 아직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문을 닫는 선택을 했습니다. 강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아나, 나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러므로 특허 허가 복구는 절대 없습니다. 회의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이서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그럼 저는요? 저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도진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오빠가 힘들어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 한마디가 마지막 남은 가식의 장막마저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수습 사원이 아니었다. 시커먼 이기심을 품고 핵심 구역에 기어들어온 인간이었다. 강도진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보호 본능마저 산산조각 났다. 청문회가 끝난 후 감사팀은 즉각적인 잠정 조치를 내렸다. 이서아는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되었다. 강도진은 총괄 책임자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모든 권한이 박탈되었다. 태성생명과학은 안전 책임 소재와 허가 조건이 재확인될 때까지 내 핵심 특허 3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정문이 낭독되자 강도진은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했다. 이서아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밖으로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소리쳤다. 도진 오빠, 저를 위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번에 강도진은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낯선 시선이었다. 마침내 그 눈물 뒤에 감춰진 이서아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문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도진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지아나.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다가왔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다. 얘기 좀 해. 윤 변호사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강 소장님, 이혼 및 사고 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저를 통해 소통해 주십시오. 강도진은 나를 보며 애원했다. 딱 몇 마디면 돼. 나는 윤 변호사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눈짓한 뒤 그를 돌아보았다. 말해.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널 죽게 내버려 둘 생각이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는 그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듯 붙들었다. 그래, 넌 알잖아. 난 그저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의 얼굴빛이 하얘졌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게 더 끔찍하게 소름 돋는 거지. 강도진의 목이 꽉 막혔다.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거 인정할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야. 넌 날 늘 네 인생의 뒷전으로 미루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뿐이야. 그는 굳어버렸다. 내가 말했다. 이서아가 울면 넌 걔부터 달랬어. 네 엄마가 행패를 부리면 나보고 참으라고 했어. 회사 일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막아주길 바랐어. 실험실이 폭발했을 때조차 넌 내가 혼자 알아서 살아남을 거라 생각했어. 강도진, 네 마음속에서 난 네 아내가 아니었어. 그냥 네 편리를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었지. 그의 눈시울이 더욱 붉게 달아올랐다. 아니야, 네가 그랬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그동안 다 받아주니까 네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붉어졌다. 한참 뒤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세 글자. 너무 늦은 세 글자였다. 나에게 이 말이 필요했던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다. 3일 전 내가 깨어났을 때 그의 첫마디가 사과였다면, 설명회 때 내 이름을 팔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 식사 자리에서 황명희의 모욕을 막아주었다면, 어쩌면 나는 이토록 오래 아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 심지어 이제는 그를 원망하는 감정조차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말했다. 넌 내게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완전히 잃은 거지. 강도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그가 나를 향해 두 걸음 따라붙었지만 윤 변호사가 그를 단호하게 막아섰다. 강 소장님, 다가오지 마십시오. 나는 태성생명과학 건물 밖으로 나섰다. 햇살이 눈이 부셨다. 박수진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내가 차에 타자 그녀가 물었다. 다 끝났어?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아직 또 남았어? 이혼. 걔 순순히 안 해주고 질질 끌 거야. 그럼 어떡해? 나는 웃어 보였다. 법정까지 끌고 가야지. 예전엔 질질 끄는 게 무서웠다.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웠고, 남들 입방아에 오르는 게 무서웠고, 7년의 세월이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게 두려웠다. 지금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건 내 마음이 또 약해지는 것뿐이다. 그날 저녁, 강도진은 마침내 이혼 사전 조정 통보서에 서명했다. 동시에 사내 징계 공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다. 강도진은 총괄직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이서아는 조사 결과를 대기하며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반면 최민수는 복직되어 감사팀과 함께 안전 절차 재정비 작업을 돕게 되었다. 이 소식은 황명희의 귀에도 금세 들어갔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장문의 음성 메시지가 줄줄이 날아왔다. 지아나, 에미가 예전엔 말이 좀 심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지금 도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제발 애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 부부싸움이 다 칼로 물베기 아니니? 나도 그 서아라는 애 꼴도 보기 싫어. 다신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다. 제발 돌아와라. 응? 화면을 내려다보며 나는 헛웃음을 쳤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반성 따윈 눈곱만큼도 없었다. 이서아가 강도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며느리인 나를 다시 찾아낸 것뿐이다. 나는 이번에도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다음 순간 강도진의 문자가 도착했다.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했든 신경 쓰지 마. 오늘 밤엔 나 집에 갈게. 가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집? 아직도 거길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결혼 전에 사두었던 4명이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오랫동안 비워둔 곳이라 가구엔 방진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났지만 마음만은 뻥 뚫린 듯 편안했다. 적어도 이곳엔 황명희의 비난도 강도진의 한밤중 전화도 이서아의 역겨운 가짜 눈물도 없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박수진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침대 정리를 도와주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짐은 어떡할 건데? 신혼집에서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내일 갈 거야. 박수진이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나도 같이 가줄까? 아니, 괜찮아. 나는 창밖을 보며 엷게 미소 지었다. 어떤 문은 내가 직접 가서 잠가야 하거든. 다음 날 아침, 나는 신혼집으로 갔다. 예상대로 강도진이 있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우리 결혼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다정했다. 나는 과거를 부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순 없다. 내가 들어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지아나, 왔어? 두다는 빈 여행 가방을 꺼내 펼쳤다. 짐 가지러 왔어. 그의 얼굴에 피어올랐던 빛이 사그라졌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대꾸하지 않고 서재로 곧장 들어갔다. 서재에는 내 실험 기록, 개인 특허 원본 사본들, 그리고 오래된 앨범 몇 권이 있었다. 강도진이 뒤따라 들어왔다. 이런 건 나중에 챙겨도 되잖아. 아니, 그렇게 나랑 엮인 걸 끊어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어야 해? 나는 서류들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말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다. 그는 갑자기 서랍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예전에 내가 그에게 선물했던 첫 번째 만년필이었다. 그는 첫 기획 심사에서 탈락하고 비상구 계단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사다 준 것이었다. 내가 말했다. 강도진, 다음엔 이거 써서 성공적인 계약서에 사인해. 나중에 그는 정말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나는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갔다. 그가 상자를 내게 내밀었다. 이거 기억나? 나는 힐끗 쳐다보았다. 기억나. 그의 눈동자에 옅은 희망이 번졌다. 그럼 우리가 늘 이렇게 최악이진 않았다는 것도 기억나겠지. 좋았던 때도 많았잖아. 나는 가방 지퍼를 닫았다. 그래서 부정 안 하잖아. 그런데 왜 단 한 번의 기회도 안 주는 건데?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았던 기억이 네가 내 눈앞에서 닫아버린 격리문을 지워주진 않으니까. 상자를 들고 있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나는 가방을 끌고 서재를 나섰다. 현관에 다다랐을 때 그가 불쑥 입을 열었다. 만약 내가 널 먼저 구했다면 서아는 죽었을지도 몰라.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았다. 걔는 안 죽어. 그는 멍해졌다.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때 이서아의 위치가 출구랑 더 가까웠어. 지침서 대피로만 따라갔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 애가 꼼짝도 안 하고 버티며 널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네가 그 애를 부축하느라 초기 대피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날려먹은 거지. 강도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내가 마무리를 지었다. 정작 폭발 충격파에 튕겨나가 다쳐서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했던 건 나였어. 기어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지아나. 나는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내 이름 부르지 마. 문이 닫히며 상자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혼 조정 기일은 일주일 뒤였다. 강도진은 더 이상 이혼 서류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나와의 대면을 요구했다. 윤 변호사가 원치 않으면 거절하겠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아니요, 만나겠습니다. 화해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 뼛속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였다. 조정실은 가정법원 내부에 있었다. 그날 강도진은 일찍 도착해 있었다. 내가 예전에 사준 짙은 남색 외투를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한 채였다. 며칠 전보다는 훨씬 차분해 보였다. 탁자 위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한 잔은 내가 즐겨 마시던 쓴 커피였다. 나는 찻잔에 손대지 않았다. 그걸 본 강도진의 눈빛이 스산하게 가라앉았다. 조정위원이 먼저 물었다. 두 분, 재결합의 여지는 없으십니까? 강도진이 즉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없습니다. 깔끔하고 날카로운 두 글자에 강도진의 손가락이 서서히 움츠러들었다.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다. 부인 측의 이혼 사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다.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된 감정적 방치, 사고 발생 당시 탈출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먼저 구출하며 격리문을 폐쇄함. 사고 이후에도 부부라는 관계를 볼모로 삼아 회사 특허 허가 연장을 강요함. 양측의 신뢰관계 완전 파탄입니다. 조정위원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녀가 강도진을 보았다. 남편 측도 이를 인정하십니까? 강도진은 억눌린 목소리로 답했다. 사고 대처 과정에서의 실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네가 동의 안 한다고 사실이 바뀌진 않아. 그의 눈에 고통이 번졌다. 지아나, 나 이미 서아랑 선 확실히 그었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문제가 이서와 하나라고 생각해? 그는 멈칫했다. 그 애는 네 마음속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 거울일 뿐이야. 강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 달라질게. 이젠 필요 없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7년을 다 부정할 순 없잖아.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난 7년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남은 내 평생을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는 데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뿐이지. 그는 입을 다물었다. 조정위원이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산분할 과정으로 넘어갔다. 강도진은 거의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윤 변호사가 항목을 너무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재산 소유권, 혼전 특허권, 결혼 생활 중에 계좌 이체 내역, 생활비, 외부 선지급금까지 모든 증빙 자료가 갖춰져 있었다. 그는 그 영수증 무더기를 뚫어지게 보다가 중얼거렸다. 네가 이렇게 많은 걸 희생하고 있었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내가 말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는 자기 창업의 고단함만 기억할 뿐, 나 역시 내 몸을 불태우며 갈아넣고 있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모른 척했다. 조정 기일이 끝나고 강도진은 조정 조서에 서명했다. 내가 법원을 나설 때 그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지아나. 숙려 기간 동안 아직 시간이 있잖아. 굳이 상기시켜줄 필요 없어. 난 매일매일 이성적이니까.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너 요새 말 참 아프게 한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예전에 내가 네 말을 아프게 하지 않았던 건 그 상처를 항상 내가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야.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법원 밖을 나서니 가벼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박수진이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이 징울렸다. 최민수가 회사 출입구 사진을 보내왔다. 강도진이 출입구 게이트 앞에 서 있었고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출입 권한 없음이라고 떠 있었다. 최민수의 문자가 덧붙여졌다. 방금 전 연구구역에 들어가려다 막혔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웃지 않았다. 다만 운명이 가끔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된 데서
그는 내 출입 권한을 무시하고 나를 안에 가둬버렸고 이제는 그의 권한이 박탈되어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날 저녁 태성생명과학은 내부 구조 조정 회의를 열었다. 강도진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자료를 인계해야 했다. 이서아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구보조원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해 규정을 조작했고 권한을 넘어서 시약을 청구했으며 제3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인은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그녀와의 수습 과정을 영구 해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황명희는 또 다른 번호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욕을 할 기력조차 없는 듯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지안아, 도진이 좀 도와주라. 걔 지금 회사도 못 들어가고 아주 미쳐버리려고 해. 나는 내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대답했다.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네요. 네가 특허 사용 허가만 복구해주면 김 대표도 도진이를 다시 쓸 거 아니니. 제가 왜 허가를 복구해줘야 하죠? 황명희가 다급히 외쳤다. 걘 네 남편이잖아. 곧 아니게 될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가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예전에 말이 좀 험했던 건 사실이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면 안 되지. 우리 집안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잘해줬다고? 적어도 자기 아들이 나와 결혼해 준 걸 은혜로 여겼으면서.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강도진이 나와 결혼해 준 게 무슨 대단한 적선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어머님, 강도진이 저랑 결혼한 건 자선 사업이 아니었고요. 제가 걔랑 결혼한 것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황명희의 숨소리가 떨렸다. 너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니? 나는 내 팔에 감긴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아들이 닫아버린 격리구역에 한 번 갇혔다 나오니까 머리가 확 트이더라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 역시 차단해버렸다. 다음 날 나는 감사팀에 특허 허가 복구를 위한 조건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첫째, 사고 당사자는 총괄을 맡을 수 없다. 둘째, 핵심 구역 절차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제3자 기관의 안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이서아 및 관련 위반자는 모든 기술 자료 접근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넷째, 태성생명과학은 내가 입은 신체적 상해 및 명예 무단 도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다. 윤 변호사가 물었다. 부분적으로 허가를 복구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내가 대답했다. 네. 그녀는 약간 놀란 눈치였다. 나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 기술은 강도진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연구팀 전체에 피땀이 묻어 있죠. 제가 반격하는 건 모두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규칙을 되찾기 위함이죠. 그게 나와 강도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희생시킬 수 있지만 나는 한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 규칙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엔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바로 나일 뿐입니다. 태성생명과학이 연구구역을 다시 개방하던 날 강도진이 또다시 나타났다. 그는 인수인계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출입구 게이트는 굳게 닫혀 있었다. 1층 현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예전 같으면 앞다투어 그에게 인사하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그들이 속물이어서가 아니었다. 강도진이 더 이상 연구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권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유리문 밖에 서 있었다. 내부에서 최민수가 걸어 나왔다. 강도진이 그를 불렀다. 최 관리자. 최민수가 멈춰섰다. 강 소장님. 예의 바르지만 철저히 선을 긋는 호칭이었다. 강도진이 물었다. 새 총괄은 누구로 정해졌습니까? 최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김 대표님께서 아직 정식 발령은 내지 않으셨습니다. 당분간은 사내 감사팀이 임시로 맡기로 했습니다. 유지한 수석은요. 오늘 안전절차 재구성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강도진의 눈빛이 요동쳤다. 지안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최민수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유 수석님은 소장님을 뵙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도진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최민수가 뒤돌아가려 하자
그가 불쑥 물었다. 최 관리자, 만약 그때 그 상황에서 나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겁니까? 최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저였다면 당연히 유수성님 먼저 당겼을 겁니다. 강도진의 입술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도진의 입술에서 핏기가 가셨다. 최민수가 말을 이었다. 수성님이 다치셨고 출구에서 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대피할 시간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수성님은 지침서에 따라 희생되어도 마땅한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잖습니까? 그 말은 청문회에서 나온 그 어떤 증언보다 묵직하게 강도진의 뼈를 때렸다. 그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을 우연히 보았다. 그도 나를 보았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그는 턱선이 앙상했고 두 눈엔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지아나, 나는 윤 변호사와 감사팀을 대동하고 있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하세요. 그가 다급히 말했다. 그냥 묻고 싶었어. 몸은 좀 괜찮아졌는지. 참 평범한 안부 인사였다. 며칠만 일찍 물어봐 주었다면 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건 묻지 마. 내가 차갑게 답했다. 회복 중이니까.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의 눈동자에 일말의 희망이 번졌지만 이내 산산조각 났다. 내가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산의 출입 전산망이 내 신원을 인식했다. 녹색 불이 켜지며 전자음이 울렸다. 유지한, 권한 소유자, 출입을 허가합니다.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다. 강도진은 문 밖에 서 있었고 나는 문 안쪽에 섰다. 그날의 폭발 사고 때와 상황이 정확히 뒤바뀐 듯 했지만 이번엔 문 밖에 남겨진 사람이 강도진이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내뱉었다. 그날 난 나오지도 못했어. 그의 눈이 곧장 붉게 물들었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회의실로 향했다. 감사팀은 이미 모여 있었다. 벽에 붙어있던 현수막들은 전부 뜯겨 나가고 없었다. 강도진의 사진이 있던 자리엔 새로운 안전 절차표가 걸렸다. 최민수가 핵심 구역 출입 수칙을 설명했다. 모든 조항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설명을 다 듣고 난 뒤 나는 3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딴지를 걸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결함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이었다. 회의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김태성 대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다. 유 수석, 회사는 수석의 조건대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과는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설픈 절차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떠안았던 모든 연구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김 대표는 쓴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수석 말이 맞소. 회의가 끝난 후 김 대표는 나를 따로 남게 했다. 유 수석, 강도진 소장의 징계안이 확정됐소. 총괄직에서 해임되었고 핵심 연구개발 부서에서도 전출시킬 예정이요. 업계협회에도 이번 건이 중대 안전사고로 기록될 거요. 놀랍지 않은 결과였다. 이서한은요? 회사에서 수습 계약을 해지했소. 전산망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가 있으니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 김 대표가 나를 지그시 보았다.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 생각하시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는 다소 놀란 듯했다. 내가 말했다. 전 그 사람들이 완전히 파멸하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저 다시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핑계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 대표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유 수석, 내가 빚을 졌소. 사고 직후 회사의 첫 번째 대응은 성과를 지키는 것뿐이었지. 당신이 여전히 허가권을 복구해 줄 의사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소. 나는 회의 탁자 위 새 안전 지침서를 내려다보았다. 태성생명과학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 일군 성과가 자격 없는 사람들의 손에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강도진은 한때 내 특허를 자신의 경력을 위한 협상 카드로 썼다. 이서아는 내 관대함을 무기 삼아 제멋대로 선을 넘었다. 황명희는 나의 헌신을 며느리의 도리라며 짓밟았다.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내 손으로 되찾고 있는 중이다. 내 기술, 내 경계선, 그리고 내 목숨. 그날 오후, 태성생명과학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명확히 시인하고 내 확인 없이 성명서에 내 이름을 무단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나와 관련된 연구팀원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성명서 어디에도 오해라는 치졸한 단어는 없었다. 부부싸움이라는 구질구질한 변명도 없었다. 오직 명백한 사실관계의 기록만 담겨 있었다. 나는 사과문을 읽어내려갔지만 애초에 기대했던 후련함 같은 건 없었다. 그저 깊은 평온함만이 찾아올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회사 건물을 나섰다. 강도진은 아직도 문 밖에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의 손엔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내 결혼 반지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날 네가 연구복 주머니에 두고 갔더라. 나는 반지를 힐끗 쳐다보았다. 두고 간 게 아니라 빼버린 거야. 그의 손이 얼어붙었다. 안 가져갈 거야. 버려. 지아나.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강도진, 넌 계속 내가 내 권한을 박탈했다고 생각했지. 그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다. 사실 내가 거둬들인 건 특허가 아니라 너에 대한 내 믿음이었어. 찬바람이 불었고 마침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뒤돌아 차에 탔다. 이번에 그는 내 뒤를 쫓아오지 않았다. 이혼 증명서를 받으러 구청으로 가는 날, 날씨는 눈부시게 맑았다. 흔해 빠진 소설 속 장면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도 않았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바람은 가벼웠다. 나와 강도진은 구청복도 양끝에 떨어져 앉았다. 우리 사이를 채운 텅 빈 의자 몇 개가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거리감을 보여주는 듯했다. 직원이 우리 이름을 호명하자 강도진이 느릿느릿 일어났다. 그는 아직도 무슨 할 말이 남은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지나쳐 먼저 창구로 향했다. 절차는 순식간에 끝났다. 서명, 확인, 도장 쾅. 이혼 확인증을 건네받았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쿵 하고 땅에 떨어지는 홀가분함만이 느껴졌다. 구청 문을 나설 때 강도진이 나를 불렀다. 지아나.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도 한 손에 이혼 확인증을 쥔 채 붉어진 눈으로 묻고 있었다. 앞으로 날 평생 원망하며 살 건가?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 그는 멍해졌다. 내가 덧붙였다. 널 미워하는 것도 내 시간 낭비니까. 그의 얼굴은 내게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가끔은 내 생각, 날까? 응. 그의 눈에 찰나의 빛이 번졌다. 나는 마저 말을 이었다. 격리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겠지. 다시는 내 생명줄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마다 그의 눈동자에서 빛이 완전히 꺼졌다. 짙은 침묵 끝에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조건 널 먼저 구할 텐데.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라는 건 없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 윤 변호사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건네받으며 활짝 웃었다. 축하드립니다, 유 이사님. 나도 마주 웃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날 태성생명과학은 연구팀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내 특허는 제한적 조건하에 다시 사용이 허가되었다. 이전처럼 강도진의 개인 조직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감사 규정을 준수하는 새로운 팀에 배속되었다. 최민수는 안전관리 책임자로 승진했다. 핵심 구역 출입 절차는 완전히 새롭게 재교육되었다. 나는 강도진에게 돌아가지도 않았고 내가 사랑하는 연구 분야를 영영 떠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나를 가장 올바른 자리에 되돌려 놓았을 뿐이다. 협력은 하되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은 없다. 규칙은 믿되 더 이상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지는 않는다.
몇 주 후 강도진의 업계 내 징계 결과가 정식으로 공표되었다. 핵심 연구 개발직에서 영구 퇴출당했으며 향후 2년간 고위험 연구 과제의 총괄직을 맡을 수 없다는 중징계였다. 이서한은 절차 무단 조작 및 시약 불법 청구 건으로 태성생명과학에서 쫓겨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강도진의 본가 대출금은 연체되어 결국 빈방을 월세로 내놓는 처지가 되었다. 황명희는 친척을 통해 자기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전해왔다. 나는 가지 않았다. 어떤 사과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해자 자신의 알량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나는 그녀의 그런 장단에 맞춰줄 의무가 없다. 다는 팔의 붕대를 완전히 풀던 날, 박수진이 경과 관찰을 위해 곁에 있었다. 팔뚝을 가로지르는 얇은 흉터 하나가 길게 남아 있었다.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흉터 신경 쓰이지 않아? 나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아니,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깨달아. 내가 살아남은 건 강도진이 뒤를 돌아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마지막 압력 해제 장치를 눌렀기 때문이라는 걸. 한 달 뒤, 나는 새로 배정받은 내 개인 실험실로 거처를 옮겼다. 공간은 좁았지만 볕이 잘 들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으며 책상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내 실험 기록이 쌓여 있었다. 문 옆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지한 수석 연구원, 강도진의 이름 따윈 없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도 아니었다. 최민수가 새로 개정된 안전수칙 지침서 초안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유 수석님, 이번엔 제7조를 유독 크고 진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나는 지침서를 펼쳤다. 제7조는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개인적 친분, 업무적 압박 또는 즉흥적 판단을 이유로 안전 출입 수칙을 우회할 수 없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네요. 옆에 있던 박수진이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졌다. 이 조항, 완전히 그 인간 맞춤형으로 만든 거 아니야? 나는 지침서를 덮었다. 그 인간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건 과거의 나를 위한 조항이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나, 남을 위해 뭐든 내어주었던 나, 경림은 뒤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경계선의 의미를 깨달은 과거의 나를 위한 거야. 그날 저녁 나는 실험실에 홀로 남았다. 지는 노을빛이 통유리창을 넘어와 방 안 전체를 따스하게 물들였다. 내 휴대폰이 지잉 울렸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지아나, 오늘 네 새 실험실 앞을 지나갔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 정말 미안했어. 나는 문자를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답장 따윈 없었다. 모든 사과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며 모든 뒤늦은 후회가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연구복을 걸친 뒤 작업대 쪽으로 걸어갔다. 새로 들여온 반응조가 푸른 빛을 내뿜으며 낮게 웅웅거렸다. 내 등 뒤로 안전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닫혔다. 이번에 닫힌 문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내가 내 두 손으로 굳건하게 세운 단단한 경계선이었다. 문 밖에는 과거가 버려져 있었고 문 안쪽에는 완벽히 새롭게 태어난 내가 서 있었다.